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 양반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유모의 품 안에 꼭 안긴 갓난 사내아이 하나뿐이었지요. 이름도 신분도 모든 것을 감춘 채 깊은 산골로 숨어든 긴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자라난 아이의 총명함은 마침내 임금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밝아질수록 아이를 없애려는 손길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억울하게 쓰러진 부모의 누명을 풀고 진실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별빛 극장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시절 이야기이옵니다. 한양 인근의 대대로 이름 높은 양반가가 하나 있었으니 그 집안의 성씨는 최씨였습니다. 최대감은 학문이 깊고 성품이 고든 분으로 조정 안팎에서 두루 존경을 받던 분이었지요. 그러나 권력이란 것은 맑은 물 위에 스며드는 먹물처럼 서서히 그러나 기어코 모든 것을 물들이고 마는 법이었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암투가 그칠 날이 없었고 권세를 탐하는 신하들이 서로를 헐뜯으며 제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 한가운데 윤겸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남의 불행을 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윤겸은 최 대감이 영모를 꾀한다는 거짓 문서를 꾸몄습니다. 먹으로 쓴 몇 줄의 글이 한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요. 포졸들이 최씨 집안에 들이닥쳤을 때 하늘은 무심하게도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최 대감과 그 부인은 끝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목숨을 잃었고 집안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거나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모 연화는 온몸으로 갓난 사내아이 하나를 감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서린 도령이었습니다. 기린처럼 귀하다 하여 서린이라 이름 붙여진 아이였지요. 연화는 떨리는 두 손으로 서린을 포대기에 단단히 둘러엎고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발바닥이 찢어져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횃불 소리와 고함이 뒤따라왔으니까요. 며칠을 산길로만 걸어 닿은 곳은 첩첩산 중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린의 이름도 신분도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은 과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의탁하러 왔다고만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빛이 선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두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서린을 품에 꼭 안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었고 산 너머 어딘가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퍼졌습니다. 연화는 잠든 서린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나으리와 마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그 다짐은 소리 없이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따뜻한 품 안에서 작은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생명 안에는
훗날 세상을 놀라게 할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설인이 8살이 되던 해 산골 마을에는 어느새 봄이 깊어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오솔길을 따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설이는 그 한가운데서 누구보다 눈이 빛나는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연화는 설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천자문 몇 글자를 짚어 주었을 뿐이었는데 설이는 하루 만에 한 페이지를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설이는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글자들이 왜 이런 순서로 놓였는지 궁금하옵니다. 하늘천, 따지, 다음에는 왜 거물현이 오는 것이옵니까? 연화는 그 질문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10손가락을 꼬물거리며 겨우 더하는 셈을 익힐 때 설이는 이미 큰 수의 승법까지 막힘없이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처음에는 시기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설인이 막힌 문제를 슬며시 풀어주고 빙긋 웃을 때면 어느새 그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장로 박노인은 설인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연화를 따로 불러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각별히 살펴야 할 것이오. 연화는 속으로 철렁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이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설이는 글과 셈만이 아니라 자연을 읽는 눈도 남달랐습니다.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 물의 흐름을 바라보다가 어머니, 저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데 왜 그런 것이옵니까? 라고 물을 때 연화는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8살 아이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설인에게 지혜와 도리를 가르치면서도 한 가지만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최씨 집안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알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알게 되는 순간 그 눈빛이 달라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총명한 아이가 언제까지나 모른 채로 살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봄날의 꽃잎이 지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 설인의 총명함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향해 뻗어나갈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쥐며 그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산골 마을은 짙은 녹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매미 울음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오후 설이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구해다 준 낡은 사서 삼경 한 권이었는데 설이는 이미 3번째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을에 낯선 장사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양 쪽에서 내려온 듯 차림새가 제법 번듯한 자였는데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느티나무 아래 앉은 설인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꼬마야, 무슨 책을 읽느냐? 장사치가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논어이옵니다. 장사치는 피식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구절을 설이는 막힘없이 풀어냈을 뿐 아니라 그 뜻이 오늘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까지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장사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화의 아들이 예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박 노인은 이웃 노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서린 이야기를 꺼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이 마을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밤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서린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나눌 때 서린은 늘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연화는 항상 일찍 돌아가셨느니라 라고만 하였고 그 이상은 끝내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린은 연화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한양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옵니까? 연화는 잠시 굳어 있다가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라. 지금은 그저 열심히 배우거라.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는 것을 서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한 번도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는 질문들, 그리고 이름 모를 두려움이 연화의 눈 속에 늘 가득하다는 것. 서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 무언가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8살 서린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뜰 안에 핀 능소화가 담장 위로 붉게 넘쳐 흐르던 그 여름밤, 서린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느다란 틈이었으나 한 번 생긴 틈은 반드시 넓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단풍은 불타듯 붉었습니다. 찬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행차가 멈추었습니다. 말 2필에 나장 몇몇을 거느린 행차였는데 그 중심에 앉은 이는 허름한 도포를 걸쳤으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을 몸소 살피고자 미복 차림으로 행차하신 임금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어디선가 온 선비련이 하였습니다. 임금 일행이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는 사이 서린은 마침 그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린이 옆에 끼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두툼한 책이었지요. 임금이 짐짓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꼬마야, 그 책이 무엇이냐? 서린은 멈추어 서서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학이옵니다. 임금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대학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서린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어른께서는 마음이 바르십니까? 순간 나장들이 화들짝 놀라 앞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고는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시원하던지 우물가의 아낙네들도 고개를 돌려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다 보겠구나. 임금은 서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린은 연화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서린이옵니다. 성씨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서린을 방 안으로 불러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단단히 일렀습니다. 서린아, 오늘 그 어른이 예사 어른이 아니란다. 앞으로는 낯선 이에게 절대 함부로 말을 섞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년 사내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무거운 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눈이 저토록 쓸쓸할 수 있다는 것이 서린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 서린이 잠든 뒤 연화는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마님, 도련님이 이토록 훌륭하게 잘하고 있사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만 연화는 비로소 서린을 도련님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마을을 떠나면서 수행하는 신하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 아이를 잊지 말게.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오솔길을 따라 행차가 멀어졌고 서린은 그 뒷모습을 담장 너머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자신의 삶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린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문턱을 넘어서자 산골 마을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우물가의 살얼음이 어느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몸을 웅크리고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그런 날에도 어김없이 마당 한켠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시려 먹물이 제대로 번지지 않아도 서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 2명이 인근 마을들을 돌며 수소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몰살된 최 씨 집안의 유일한 혈육을 찾는다는 말도 함께 흘러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연화는 다음 날 새벽 서린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서린아, 오늘부터 마을 어귀에는 절대 나가지 말 거라. 알겠느냐? 서린은 연화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를 느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임금의 2번째 행차가 마을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수행원이 적었고 임금의 행색도 더욱 수수하였습니다. 임금은 우물가 노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서린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총명한 아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구나. 박노인이 머뭇거리는 사이 서린이 마침 마당 안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금은 서린을 보자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무엇을 읽었느냐? 서린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였습니다. 중용을 읽었사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린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중용에서는 치우치지 말라 하였는데 권력을 가진 자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백성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임금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린을 바라보던 임금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니라. 그날 저녁 연화는 임금 일행이 마을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포졸들의 수소문과 임금의 잇따른 방문이 겹치면서 연화는 2가지 위험이 동시에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서린을 없애려는 손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서린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힘이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연화는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바람이 산허리를 타고 내려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리는 마을 뒷산 기슭에서 홀로 앉아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한양을 떠날 때 품속에 숨겨온 상자였는데 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자 틈새로 삐져나온 종이 끄트머리가 바람에 살랑이는 것을 보는 순간 서린의 손이 저도 모르게 뻗어나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서린의 눈이 점점 크게 떠졌습니다. 문서에는 최 씨 집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영모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방책과 백성을 구휼하는 계획들이었지요. 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뒤늦게 서린을 찾아 산기슭으로 올라왔을 때 서린은 문서를 두 손에 꼭 쥔 채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먼 산에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길게 흘러왔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엇이옵니까? 연화는 천천히 서린의 곁에 앉아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 온 이야기를 비로소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씨 집안의 몰락,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부모님, 그리고 서린을 품에 안고 달리던 그날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으나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서린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으나 서린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연화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린은 문서를 가슴에 품으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8살 아이의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느 어른의 다짐보다 묵직하였습니다. 연화는 서린의 머리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윤겸이 신복을 불러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명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천재 아이가 임금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 윤겸의 귀에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윤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 씨 집안 핏줄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거라. 촛불이 흔들리며 윤겸의 그림자를 벽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마을에 낯선 사내 셋이 들어왔습니다. 장사치 행색이었으나 눈빛이 날카롭고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윤겸이 보낸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 주막에 자리를 잡고는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언제나 같은 물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와 그 어미에 관한 것이었지요. 연화는 사내들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경계심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린에게 당분간 마을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말라 이르고 이웃집 아낙네에게 부탁하여 사내들의 동태를 넌지시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밥을 짓고 빨래를 하였으나 연화의 눈은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서린도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서린의 눈빛은 전과 달리 더욱 깊고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서린은 연화 몰래 문서를 다시 펼쳐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글자 하나, 수결 하나까지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신복 중 하나가 박노인을 찾아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유독 총명한 아이가 있다고 들었소. 한양의 높은 어른께서 그 아이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 하신다오. 박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모르오. 그러나 신복의 눈이 박노인의 얼굴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서린을 데리고 마을 뒷산 오두막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짐이라고는 문서를 품에 넣은 것과 며칠치 먹을 거리가 전부였습니다. 좁은 오두막 안에서 등잔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 서린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섭지 않사옵니다. 연화는 서린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라앉혔습니다. 나는 무섭구나. 그러나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산 아래 마을에서는 신복들이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밤늦도록 사람들을 들볶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정이 있었고 서린의 맑은 눈빛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 오두막에서 서린은 문서를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반드시 이 밤을 넘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작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마을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쉽사리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끌고 오기 위해 물러난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연화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포졸 6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윤겸이 직접 관하에 압력을 넣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마을 사람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섯을 퍼렇게 윽박질렀습니다. 영모 죄인의 후손을 숨긴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정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뒤엉켰지요. 박노인은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 위 오두막에서 연화는 마을 아래의 소란을 듣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린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린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서린아, 지금 당장 이 산을 넘어야 한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품속의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사옵니다. 두 사람이 오두막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마을 아낙네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포졸 둘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린을 오두막 뒤편 바위 틈에 숨기고 자신은 아낙네와 함께 오두막 안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서린은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끼 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심장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포졸들에게 들릴까봐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린은 눈을 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으나 연화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그려온 얼굴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오두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서린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발길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서린은 한동안 바위 틈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온몸이 나무십처럼 떨렸습니다. 연화가 달려와 서린을 끌어안았을 때 비로소 서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연화는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쫓기는 처지에서는 언제까지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생각을 거듭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금께 직접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2번이나 찾아와 서린을 눈여겨보았던 그분이라면 혹여 귀를 기울여 주실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임금께 올릴 글을 써야 한다고 하였지요. 서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쓰겠사옵니다. 연화가 눈을 크게 뜨자 서린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안에 담긴 내용도 이제는 모두 머릿속에 새겨져 있사옵니다. 서린이 쓴 글은 놀라웠습니다. 8살 아이의 손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논리가 정연하고 문장이 단단하였습니다. 최 씨 집안이 영모와 무관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히고 윤겸이 꾸민 거진 문서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연화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나으리 마님 보고 계십니까?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글은 마을 장로 박노인의 손을 거쳐 임금께 전해졌습니다. 박노인은 두말 없이 나서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린을 지켜보아 온 눈이 있었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손에 글이 닿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연화와 서린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답이 온 것은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임금의 친서가 박노인 앞으로 전해졌고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유모를 즉시 한양으로 데려오라. 연화는 친서를 2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양 궁궐에서 임금은 서린을 직접 마주하였습니다. 임금은 서린이 쓴 글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썼느냐? 서린은 2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상감마마. 임금은 한동안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미안함과 뜨거운 감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아끼던 벗이었느니라. 그를 지키지 못한 것이 이 임금의 가장 큰 한이었다. 궁궐 마당에 저녁 햇살이 길게 뻗어 들어왔고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윤겸이 꾸민 거짓 문서를 낱낱이 조사하도록 명하였고 서린이 밝혀낸 허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윤겸의 죄상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 씨 집안을 모함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이들을 해쳐온 행적들이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윤겸은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린이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문서의 내용과 조정의 기록이 하나씩 맞아 들어갈 때마다
윤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8살 아이의 기억력과 논리 앞에서 오랜 권력자의 거짓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마침내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최 씨 집안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씻겼습니다. 임금은 최 대감의 억울한 죽음을 조정 앞에서 직접 선언하였고 설인의 양반 신분을 정식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산골 마을에까지 전해지던 날,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래도록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고 설인과 함께 뛰놀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울었습니다. 연화는 궁궐 한켠에서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으리, 마님,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울음으로 부서졌습니다. 설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도 온기를 느껴본 적 없는 부모였으나 설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두 분이 살아 계셨습니다. 연화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낡은 문서의 글자 속에서, 그리고 옳은 것을 향해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매 순간 속에서 부모는 늘 설인과 함께였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서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곁에 서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살아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으나 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연화가 설인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어둠 속을 달리던 그 밤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버텨온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임금은 설인을 불러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반드시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을 것이니라. 이제 그 뜻을 내가 이어가거라. 설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작은 등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설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또 한 줄기 진실의 빛을 끝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와 고든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험한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성그러 보여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윤겸은 먹 한 줄로 한 집안을 삼켰으나 끝내 8살 아이의 손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세로 진실을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연화는 목숨을 걸어 한 생명을 지켰고 설이는 배움으로 부모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논어는 말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설인의 총명함은 하늘이 내린 것이었으나 그 총명함을 정의를 위해 쓴 것은 설인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어둠도 진심과 배움 앞에서는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억울함도 묵묵히 옳은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그 끝이 밝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